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방위 산업 근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단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위협을 느낀 EU는 재무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U 재무장에 가장 앞서는 국가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핵무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프랑스 과학자들은 1939년에 원자로를 만들어 우라늄과 중수를 확보합니다. 2차 대전으로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을 당하자 프랑스 과학자들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10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핵폭탄 개발을 위한 원자력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죠. 미국과 영국은 소련과 함께 프랑스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라늄 공급 통제 조약을 맺어서 방해하기 시작하죠. 프랑스가 자국 내 부르고뉴에서 우라늄 광산을 발견해버리니 우라늄 공급 통제 조약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에 대한 외교 및 경제 고립 정책으로 핵무장을 포기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거죠. 프랑스의 핵 우산을 바라던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프랑스 고립 정책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60년 프랑스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3배 위력이 나오는 핵실험에 성공했고 핵무기 보유국이 됩니다. 프랑스는 비례 억지 전략이라는 핵전략을 수립합니다. 프랑스가 핵 공격을 받는다면 공격한 국가에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쏟아부어서 최대한 많은 적국의 국민들을 몰살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국민 몰살은 각오한 것이죠. 290여 발의 핵무기를 퍼부어 적국과 같이 죽겠다는 것이 비례 억지 전략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히로시마 원포 이거 한두 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몇십 발도 아니고 290여 발이면 그냥 지구 한쪽이 덩그러니 뭔가 구멍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유연 반응 전략을 주장했죠. 유연 반응 전략은 적국이 한 발을 사용하면 미국도 한 발을 사용하고 두 발을 사용하면 동일한 두 발을 사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유럽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전략이었죠. 소련이 유럽 전선에 한정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9년 미국은 프랑스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나서게 됩니다. 프랑스는 핵미사일 16기를 장착한 핵 잠수함 4기 등 전략 핵 잠수함 위주의 핵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때 확보한 핵무기 유럽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EU의 군사 주도권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별도로 재래식 무기도 재무장이 시작되죠. EU의 유럽 재무장 계획은 방공체계, 미사일, 드론 등 구입하는 저금리 대출을 8천억 유로까지 EU국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이와 별도로 군사력 확장을 위해 10년간 5천억 유로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독일의 재래식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전차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 유럽 지역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2차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메르켈이 독일 총리가 되며 25년간 군축을 계획하다 보니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도 크게 축소가 됩니다. 1999년 독일의 전차는 6,779대였습니다. 메르켈이 강도 높게 진행한 군축으로 독일의 전차는 6,779대에서 806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투기와 헬기도 1990년 1,337대에서 현재는 345대로 줄어들며 전차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독일은 방위 산업을 다시 살려보려 노력은 시작하고 있지만 자체 무장이 10년 이상 필요한 상황이죠. 독일의 자체 무장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주변 국가들이 독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독일은 1년에 50대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570대의 수주가 들어간 상황이라 2038년까지 수주가 이미 차 있는 상황이죠. 2024년부터 레오파르트 전차의 생산 능력을 4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복잡하고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구조의 전차라서 생산 능력 확장은 계획만 수립된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1,000대의 전차를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 것이죠. 다른 무기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유럽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를 주문했는데 11년 만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쿠웨이트는 2015년에 28대를 계약했는데 이 중 한 대만 2022년에 말에 인도가 되었죠. 나머지 27대는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라팔도 카타르가 36대를 받는데 8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EU의 전반적인 생산 능력이 장기간 군축으로 엉망이 돼서 그렇습니다. 생산 캐파 확대에 나서도 인력 모집, 공장 확충 등을 생각하면 몇 년 안에 공급은 불가능에 가깝고 EU국들은 당장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현재 EU국 각국이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EU 외에 서방권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정도입니다. 미국은 생산 능력이 부족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죠. 미국은 현지 생산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폴란드 등 EU 국가들은 현지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EU와 국민 정서가 그다지 좋지 않고 이스라엘 방위 산업체들은 이미 자국 수요 충족을 위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는 일본 내부 규격에 특화되어 있어 나토 국가들이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에서 파생되어 기본적으로 모든 장비가 나토 표준 규격을 충족하고 있죠. 한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하고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북한 무장의 기본은 러시아제이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북한이 보유한 러시아 전차와 포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러시아 병기로 무장한 적과 수십 년간 대치하며 실전에서 운영해서 전면전을 대비해온 국가인 것이죠. 생산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독일은 연간 50대의 레오파르트 전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현대 로템은 매달 10대 이상의 K2 전차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월 3대를 생산하는 캐파였는데 3배 이상 생산 능력을 확충해서 25년 7월 기준 최소 10대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 없이 교대 근무만 도입하면 연 200대 생산이 가능해 루마니아 등 기타 국가들의 추가 수주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대응 속도 면에서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마진도 충분히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당 80억에 납품하는 K2 전차를 옵션을 추가로 붙여서 대당 200억 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2차로 수출하는 분량부터는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훼손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복사기를 예로 들면 복사기 자체보다 잉크 판매 수익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군사 무기도 비슷합니다. 로열티 수입을 받을 수 있고 MRO와 부품 공급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무기는 제품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일이 많아 일반 제품보다 부품 수명이 짧습니다. 부품 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와 부품 판매로 제품 판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한국은 무기나 부품 판매 외에도 또 더 큰 수익이 숨어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동일 장비들의 납품 단가와 유지비도 동시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빨라지게 되죠. K9의 경우 2027년에 예정되어 있던 A2형의 개발 완료 일정을 폴란드 수출 계약 덕에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된 거죠. 네, 대량 생산의 힘이죠. 규모의 힘이죠. 규모 경제의 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2번. 노르웨이에서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로 알려진 독일 자주포 등과 수주전을 했었습니다. 영하 45도에서 24시간 방치 후에 바로 시동이 걸린 것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일했었습니다. 폭염과 강추위, 험한 지형에서 북한과의 실전을 대비해온 한국 무기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한국이 폴란드에 공급할 K2PL은 폴란드 PGG 그룹의 부마르 라베디가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부마르 라베디는 1951년에 설립되어 냉전 시절 T-34 등 소련 전차를 생산했고 냉전 이후에는 레오파르트2 전차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EU는 가능하면 EU에서 만든 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최근 프랑스는 미국산 E3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대신 스웨덴의 글로벌 아이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EU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보다 폴란드 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며 EU 내에서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 유럽 내 타 국가의 판매가 수월해지고 폴란드도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립은 폴란드에서 하고 한국은 로열티와 부품 판매 MRO에서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유지보수죠. 폴란드 기술을 수준을 감안하면 엔진과 포신, 장갑 등의 핵심 장비는 대체가 힘들고 한국산 부품이 계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가 군비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양국은 같은 슬라브 계통이지만 폴란드는 카톨릭을 받아들이며 서방으로 편입이 됐고 러시아는 정교회를 받아들이며 분리가 된 것이죠. 1795년, 1800년도, 와, 200년 전인가요? 대단합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점령한 뒤, 점령당했었네요, 폴란드가. 그렇죠, 옆에 붙어있죠. 네. 그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 아래 우크라이나가 붙어있고 그 옆에 라벨루스, 벨라루스가 있고 바로 옆에가 폴란드입니다. 자, 폴란드인들에게 카톨릭과 폴란드어를 사용 못하게 하는 등 많은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점령한 다음에 언어를 못 사용하게 해버리는 거네요.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며 폴란드가 독립을 했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이때 일로 러시아를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의 10배 정도로 봐야 됩니다. 10배면 도대체 얼마나 나쁘게 바라보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로 다음 날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점령 당하면 바로 또 폴란드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GDP의 4.8%, 한국은 2.4%까지 국방비를 늘려서 군은 현대화하고 15만 병력을 25만 명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중부 유럽을 지키는 마지막 수비수 역할입니다. 그렇죠. 폴란드 뚫리면 또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폴란드 외에는 주변국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러시아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폴란드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국경부터 수도 바르샤바까지 이렇다 할 자연 방어선이 없고 폴란드군이 방어해야 할 전선은 900km까지 넓은 상태입니다. 폴란드의 수비 보강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EU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뚫리면 우리 뚫린다 이러니까 당연히 몰아주겠죠. 폴란드의 군사장비는 오래된 소련제 무기와 신상 나토 무기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 폴란드는 가지고 있던 구소련 장비들은 우크라이나로 모두 넘겨버리고 나토와 호환되는 군사 장비들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전투기를 보면 폴란드가 당장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로키드 마틴의 F-16입니다. 로키드 마틴 F-35를 생산하기 위해 F-16 생산 라인을 닫은 상태인 게 문제입니다. 다시 라인을 가동해 F-16을 공급받으려면 빨라야 2030년은 되어야 하는데 폴란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한국이 만든 FA-50도 F-16의 대안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F-50은 F-16을 만드는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훈련기라 조종석이 F-16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부품도 85% 이상 호환이 됩니다. 폴란드가 F-16 이후에 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전투기는 F-35입니다. F-35는 도입 시간까지 많이 걸리고 대단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전투기라 많은 대수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F-50의 조종사 훈련과 정찰, 간단한 지상 공격 역할을 맡기고 F-35에 본격적인 전투 임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가지고 있던 재고 무기의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족한 재고를 보충해야 합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비행기 48대를 한 번에 주문했습니다. 와, 엄청 많은데요? 1000대요? 비행기 48대요? 대단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서 등장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672문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 K9 자주포의 60%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 K11 사격 통제 지휘 차량, 보병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후속 수주 협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거 너무 빠지면 또 북한군이 탐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109번입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라고 쇼핑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10번 25년 7월 폴란드는 K2 180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계약을 확정합니다. 7월입니다. 바로 이번 달이죠. K2 180대와 지원 차량 80대, 탄약과 훈련 패키지 등을 포함해서 67억 달러의 수주를 하게 됩니다. 약 9조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1차 K2 180대를 4조 5천억 원에 수주를 했는데 2차 180대를 9조 원에 수주한 것입니다. 네, 2배 규모입니다. 2차 수주에서는 현지 생산이 포함되어 있어 수주 금액이 올라갑니다. 2차 180대 중 117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할 예정입니다.
2차 180대 납품 이후에도 640대의 K2PL 전차를 폴란드에서 조립 생산을 하는 추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300대 이상의 전차와 350대 보병 전투 차량 등 지원을 빨리 해서 소모된 무기를 보충을 해야 합니다. 최근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급하기도 합니다. 저 이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마치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긴장 바짝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뭐 이런 상황 아닐까요? 반대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나라가 공격당하면 일본이 아마 해상으로 전력 배치를 쫙 깔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118번입니다. 2022년 최초 주문한 180대의 K2 중 135대는 이미 납품했고 1차분 자녀 45대와 2차분 30대를 내년 중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672문의 K9 자주포는 이미 174문이 납품되었고 FA 50대 전투기 48대 중 12대가 인도된 상황입니다. 정말 빠르네요. 다른 데서는 그냥 뭐 아까 누구죠? 우크라이나 27대 주문했는데 한 대 납품받고 아직 7년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주문하자마자 그냥 174대, 174문. 네. 그 자주포는 문이라고 부르니까 174문. 전투기는 주문하자마자 12대가 바로 인도된 상황. 너무 좋습니다. 빠르네요. K2 2차 수주 67억 달러 중 80%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은이 보증을 통해 폴란드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와, 대출까지 해주는군요. 2023년 124억의 달러의 1차 수출에 100억 달러의 정책 금융을 무보와 수은이 제공을 했고 2차 수출도 비슷한 정책 금융이 지원됩니다. 7월 체결된 2차 계약에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있을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전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K2 전차는 현대 로템이 최종 조립해서 납품하지만 장비들은 여러 업체들이 나눠서 만들어집니다. 120mm 주포의 현대 위아 엔진은 120mm 주포는 현대 위아가, 엔진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장갑은 삼양컴텍이 만드는 식입니다. 야, 이 주식들 내일 또 상한가 치는 거 아닌가요? 메르님 덕분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K2와 폴란드 현지 생산 K2PL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K2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등을 탐지하고 연막탄 발사나 회피 기동 등에서 위험을 낮추는 소프트 킬이 체계되어 있습니다. K2PL에서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 킬이 가능한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체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미사일과 드론 탐지, 레이더와 통제 체제를 만들고 이스라엘 라파엘에 요격탄 발사기를 설치해서 직접 요격하는 방식이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전차에 구현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K2PL에 하드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술을 개발해 진행해서 K2에도 한국산 하드킬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드킬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기술인데, 그쵸, 이게 실전에서 드론이 사용된 사례가 이스라엘 쪽에 거의 유일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달되지 못했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폴란드 수주 덕분에 한국도 하드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유와 달리 중동에는 사막 지형에 맞는 사막형 K2를 제시하며 사우디,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UAE 등과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막 지형의 고온, 모래먼지 등을 감안해서 흡기 장치와 냉각 장치 등이 보완된 전차인 것이죠. 중동에서 한국 K2 전차와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전차는 터키 알타이 전차입니다. 알타이 전차는 과거 한국 전차의 기술을 도입해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도 파워트레인과 엔진 등은 한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가 중동 국가 수주에도 성공을 해도 한국산 주요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전차가 될 것이란 거죠. 야, 전 세계 무기가 한국 걸로 깔리나요? 나쁘지 않은데요. 한 줄 코멘트입니다. 유럽이 자체 방위 산업을 확장해서 재무장을 진행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나토군과 호환되는 무장체계이고 총알 배송과 로켓 배송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자체 방산 능력이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 한국 무기의 인기는 한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중동도 수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라고 합니다. 댓글은 딱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와, 네, 쭉쭉쭉 내려서
자, 이런 내막을 꿰뚫고 계시는 메르님도 이 작은 나라에 저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생산해내는 한국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아직도 효력이 있나 봅니다. 메르님 덕분에 생소한 분야였던 방산 세계 정세가 너무 재밌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산주 계속 매수 중인데 중단할 이유가 없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쩌다 보니 히읗으로 시작하는 제품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그 3개 이거 자꾸 관심이 갑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걸 네, 감사합니다.